요 모의사는 잘 보셨어요? 점수가 잘 보신 분 또 잘 보시고 또 안 되신 분은 안 되시고 그래도 그럭저럭 괜찮지 않게 아저 그럭 괜찮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점수가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 모의사 또 생각보다 많이 보셨던데 다음 달에도 꼭 보시고요. 계속해서 빠짐없이 모의사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점수가 안 나오신 분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7월 달에 목표하는 점수가 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좀만 더 하시면 되고 점수가 충분히 나오신 분들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문제집 강의를 하는데요. 문제집 공부를 할 때 좀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가요, 그 시험 공부는 당일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렇잖아요. 한 4, 5일만 지나도 아삼삼하고 뭐 일주일 전에 본 것도 틀리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뭘 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보느냐? 기본서 가지고는 뭐 불가능하죠, 그죠? 요약집 까고도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 없이 날아가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문제집을 이용해서 당일치기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우리가 주택관리사 민법 우리가 문제집이 두껍지는 않은데 기출문제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빠져나갈 문제 없고요. 100% 유사하게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제 수업을 들으실 때 예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습을 어떻게 하시냐면 모의고사 풀듯이 좀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의고사 풀듯이.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는 다음 주까지는 어디 나갈 겁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해가지고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고요. 복습을 하시는데 복습을 하실 때는 꼼꼼히 천천히 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 수업 듣기 전에 예습하는 과정은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좀 푸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천천히 풀어서 문제를 맞출 수 있으면 천천히 풀어야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이상한 상황에 빠져요. 그래서 좀 우리는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스피드하게 빨리 푸시고 그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푸실 때는 좀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좀 푸시고요. 그러니까 뭐 시간은 한 문제당 1분 좀 넘게 푸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들으시고 복습을 하시는데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절대로 하셔야 될 행동은 뭐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뭐냐면 정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정답을 체크하시면 우리가 한 번 교재 보고 모든 내용이 숙지된다는 거는 뭐 천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수업은 뭐 생략하더라도 모의고사 풀듯이 풀고 꼼꼼히 보고 이런 과정을 합쳐서 최소한 몇 회 이상 반복해야 되냐면 3회 이상 반복을 해줘야 이게 문제집으로서 가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푸실 때 이렇게 답이 체크되어 있으면 답만 보여요. 답만 보이면 이미 문제집으로서의 가치가 이게 상실된 상태예요. 특히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샤프, 연필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필로 표시하고 지우개로 지우시더라도 자국이 남기 때문에 평상시 눈이 침침했는데도 문제 풀려고 그러면 그거부터 보여요. 그래서 절대로 답은 체크하지 마시고 뭘 하시냐면 연습장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되 채점을 좀 하셔야 돼요. 틀렸으면 틀렸다. 맞은 건 표시할 필요 없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두 번째 반복할 때도 또 틀리면 뭐죠? 또 틀렸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세 번째 풀어봤을 때 또 틀리면 뭐죠? 세 번 틀렸다고 표시를 해둬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냐면 문제집에 세 번 틀린 문제하고 두 번 틀린 문제하고 한 번 틀린 문제하고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 문제집을 다 펴놓으시고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것만 처음부터까지 꼼꼼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전 과목을 한 번 다 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험 보기 전날은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귀중한 시간에 이미 알고 있는 건 대슴지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틀리고 내가 헷갈려하고 내가 어려하는 거 요것만 골라서 처음부터까지 다 본다면 결국은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푸실 때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은 전날 전 과목을 다 뭐 할 수 있냐면 당일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날 시험 보시면 일단 헷갈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해야 시험 전날 할 게 있어요. 만약에 미리 준비를 안 해두시면 시험 보기 전날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책 보다가 이거 지금 한다고 될 문제가 해가지고 포기하시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날 내가 보는 건 다음날 무조건 뭐죠? 맞출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꼭 이런 방식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럴듯하죠. 그죠? 어차피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당일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며칠만 지나면 뭐죠? 헷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니까 꼭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럴듯해요. 표정이 이제 긍정적인 이렇게 얼굴이 변하시는데 문제는 잘 안 하세요. 잘 안 하시는데 그래서 왜 안 하실까? 그러면 세 번 이상 안 보시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문제지 세 번 이상 보시는데 왜 안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렇게 모의고사 풀듯이 가입하라니까 가입해 보니까 막 다 가입인 거죠, 그죠? 다 가입해. 다 가입하다 보니까 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걸 굳이 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다 틀렸는데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거 학원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옆에서 보고 아이고 다 틀렸네 이럴까봐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안 치시는 것 같은데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왜 하셔야 되냐면 그 두 번 풀으실 때 묘한 걸 발견하시는데 찍어서 맞은 건 또 맞춰요. 찍어서 맞힌 건 아는데도 틀린 건 또 틀려요. 근데 거꾸로 찍어서 맞힌 거가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어차피 맞히면 그만이야.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것들 이게 사람 잡는 거거든요.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좀 이거 뭘 틀렸는지를 뭐죠? 반드시 파악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하세요. 그래서 두 번째 푸시면 많이 줄어요. 많이 줄는데 두 번 틀린 거하고 세 번 틀린 거하고는 또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뭐죠? 어차피 나면 무조건 뭐죠? 틀리게 되는 문제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좀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하시면 시험 보기 전날 당일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들어갑니다. 그죠? 문제. 자, 4페이지 1번이죠.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끔 시험 문제를 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제가 드릴 거예요. 그죠? 1번 민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1. 민법은 법제상 사법에 속한다. 맞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따라서 2번도 같은 말이죠. 민법은 사인 간의 거래관계에 관한 법이다. 맞는 지문이고 2번과 1번은 같은 의미가 되겠죠. 3번 권리와 의무의 일반적 변동을 규정하는 일반사법이다. 민법은 사법이긴 한데 일단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기 때문에 일반사법이다. 맞죠? 5번부터 보시면 민법은 권리 의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한 실체법이다. 맞습니다. 민법은 누가 권리자이고 누가 의무자인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고
답은 뭐죠? 4번이죠. 민법은 행위 규범이 아닌 재판 규범이다. X. 물론 재판을 할 때 민법이 뭐죠? 고려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위할 때도 뭐죠? 민법을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민법은 행위 규범이기도 하기 때문에 4번이 X고 4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 결국 뭐죠? 민법의 개념이죠. 민법이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다 적용하니까 일반사법이고요. 그 내용은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실체법이다. 이게 민법의 개념이 되는 거죠. 2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건데 일단 우리가 민법은 두 가지가 있죠. 지금 1번에 나오고 있는 일반사법으로서의 실체법. 그럼 이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상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법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데 우리 민법 1조에 이런 게 있어요.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걸 우리가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민법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하면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법률 중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면 법의 명칭과 상관없이 다 뭐가 되냐면 민법이 돼요. 따라서 1번 민법 부속법령은 제외된다. X이죠. 2번 대법원 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 X입니다. 대법원 규칙도 일종의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민법의 존재 형식에 해당한다. 맞죠? 민법은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한다는 것은 민법의 존재 형식, 민법의 법원을 말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대법원 판례를 포함한다. X입니다. 법률, 관습법, 조례 세 가지 형태만으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판례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는 없고요. 5번 민법전을 의미한다.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말이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기 때문에 X고요. 옳은 것은 3번이 됩니다. 3번입니다. 관습과 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그 뭐라 그러죠? 몽롱한 상태. 그 아픈 거보다 뭐라 그러지? 뽕 맞은 것처럼 이렇게 뜬 상태. 그런데요. 어제도 약 열심히 먹었는데 자 일단 개념부터 말씀드리면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이 뭐냐면 오랜 관행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는 오랜 관행을 우리가 사실인 관습이라고 하고요. 요 사실이란 말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관습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랜 관행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 관습을 마치 법처럼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우리가 법적 확신이라고 하고 이런 관습에다가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되면 이게 뭐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차이점은 뭐냐면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법적 확신이 부여가 되면 관습법, 법적 확신이 부여되지 않았으면 사실인 관습 이렇게 되고요. 차이점 뭐냐면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점. 관습법도 뭐죠? 법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중요한 논점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 민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으로만 쓰입니다. 우리가 법률행위 해석에서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 가지고 안 되면
사실인 관습에서 해석의 기준으로서만 쓰이고요. 이에 반해서 관습법도 법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해서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관습법은 법원으로서 적용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가장 큰 대원칙은 뭐냐면 판사는 모든 법은 다 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관습법이 이미 판사가 알고 있다는 전제죠. 따라서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주장할 필요는 없고요. 법원의 직권으로 원칙적으로 판단해 준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요. 사실은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사실은 관습에 대해서 주장이 필요하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3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O. 맞죠?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죠. 여기서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말은 결국은 2번이 뭐죠? X가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답은 2번입니다. 3번 여성은 종종 후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이러한 관습법은 뭐죠? 존재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여성도 종종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4번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 권리가 아니다. 맞죠? 우리 실제로 관습법에서 은근히 중요한 것이 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물권인데 관습법상 물권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분묘, 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 우리 판례는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요 세 가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 외에는 다 뭐가 될 수 없냐면 관습법상 권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5번 관습법의 전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의의를 확정하여야 한다. 5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주장할 필요가 없고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4번 다음 중 민법의 법원이 아닌 것은 1번 민사에 관한 자치법규 이것도 법률입니다. 민법의 법원이 되고요. 2번 민사에 관한 행정재판소의 결정 이것도 법률입니다. 행정재판소의 결정도 사법부를 구성하고요. 판결할 때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위배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다른 법입니다. 4번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도 물론 법이고요. 5번 민사에 관한 대법원 규칙도 법률입니다. 그렇지만 4번 민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법원이 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5번입니다. 민법의 해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도 좀 없으면 서운하기 때문에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봤어요. 1번 민법의 해석이란 민법의 의미 내용을 밝혀내는 이론적, 기술적 조작을 의미한다. 2번 민법의 해석은 민법의 적용을 위한 전제가 된다. 3번 민법의 해석에는 유권 해석과 학리 해석이 있고 일반적으로 민법을 해석한다 함은 유권 해석을 의미한다. X입니다. 우리가 유권 해석이라는 것은 권한이 있는 해석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행정부나 또는 국회나
또는 사법부가 하는 해석을 우리가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흔히 하는 해석은 우리는 행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뭐죠? 사법부도 아니니까 다 뭐가 되는 거죠? 합리 해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4번 민법의 해석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될 것이고요. 5번 민법의 해석은 보편적인 근본 이념인 시도사조를 통하여 구체에 기본 원리를 지침으로 삼아서 행해져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겠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넘겨보시면 6번이죠. 민법 총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민법 총칙의 대부분은 재산법에 대한 총칙적 규정으로 성격을 강하며 가족법에 대한 총칙으로서 성격은 희박하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러한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 대한 총칙적 규정은 성질을 갖습니다. 2번 민법은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판택텐식 편성이라고 하는 법적 편찬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프랑스식은 보통 이제 사람, 물건 이런 식으로 주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는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게 독일식이고 판택텐식 편성 방법이라는데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올 거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3번 민법 총칙 중 1장 통칙의 두 조항은 재산법뿐만 아니라 가족법에 대하여도 총칙적 규정의 성질을 갖는다. 1조가 뭐죠? 민사에 관하여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에 가고 관습법이 없으면 뭐죠? 조례한다. 이런 것들은 다 전체 법의 총칙 규정을 갖겠죠. 4번 민법 총칙 중 법률행위 대리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가족법에서도 적용된다. X입니다. 일반적으로 이거는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요. 답은 4번입니다. 5번 민법 총칙 중 주소 실종기간에 대한 규정은 재산법 물론 가족법에 적용될 수 있는 통칙성을 지니고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어렵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내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뭐만 잊지 않으시면 되냐면 1번 질문만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 대한 총칙적 성질을 띠고요. 가족법에 대해서는 총칙적 성격이 희박하다는 거 이거 하나만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번입니다. 민법 제1조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한다. X죠. 관습법이 없으면 뭐에 하죠? 조리에 의합니다. 2번 민법 제1조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에 의해 해당하지 않는다. X입니다. 국회가 제정한 법률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장관령, 자치법규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2번은 X가 되죠. 3번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가 관한 대법원 규칙입니다. 이 대법원 규칙도 법률입니다. 따라서 민사에 관한 것일 때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X 명백히 구별하고 있고요. 5번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 X죠. 관습법도 법이므로 주장 입증이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고려합니다. 답은 3번이죠. 8번입니다.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죠. 답만 볼 건데 2번 보시면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 이의를 적용할 수 있다. X. 여기 뭐 기출문제 이 정도 수준이죠. 답은 2번입니다. 9번 문제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O 맞죠? 다시 말하면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는 기준은 법적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2번 사실인 관습은 법률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에 지나지 않은 것까지 맞는데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 X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해석에 뭐로 쓰이죠? 기준으로 쓰이고요. 그 말은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효력이 있다는 의미고 답은 2번이죠. 3번, 4번, 5번 아까 하고 문제가 반복적인 얘기죠. 한번 보시고 넘기셔가지고 10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이 답입니다. 관습법도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되므로 1번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고 하나 그 전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 입증을 하여 법원이 이를 근거로 판단할 수 있다.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조심할 것은 2번인데 관습법은 그 존재 여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인을 거쳐야 된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법적 확신이 부여됐는지 안 했는지는 무엇에 따라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확인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법적 확신이 부여된 것을 평가된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관습법이 되는 거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법적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에 불과해요. 따라서 관습법이 성립되는 시점은 법적 확신이 부여되는 순간 관습법이 성립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이 있는 순간 성립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랜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부여되고 그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인이 되면 얘는 언제부터 관습법이 되는 거죠? 법적 확신이 부여된 때부터 관습법이 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3번 국가 입법 활동의 발전함에 따라 관습법은 그 존재 범위와 역할이 축소되어 가고 있고요. 4번 우리나라의 판례는 사실인 관습과 관습법을 개념상 구별하고 있고요. 5번 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근원적인 법원은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맞는 지문이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먼저 관습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국회 입법 활동에 의해서 법률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1번입니다.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인데요. 5번 보시면 당사자의 주장 입증이 없는 한 법원은 관습법을 재판의 재료로 삼을 수 없다. X. 관습법도 법률이므로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확립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12번입니다.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 것은 일단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고요. 2번 관습상의 법정지상권도 관습법상 밀권이고요. 4번 동산의 양도담보도 관습법상 물권이죠.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5번인데 5번 사실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인의 실질은 갖췄지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부부관계를 사실혼관계라고 합니다. 사실혼관계는 관습법상 부부입니다. 뭐죠? 관습법상 부부예요. 그러면 사실혼관계는 부부란 얘기 아니란 얘기? 부부란 얘기입니다. 그죠? 관습법상 부부예요. 그러니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동거하는 것은 사실혼관계가 아닙니다. 혼인의 실질은 다 갖췄지만 오로지 뭐만 안 하고 있어요? 혼인신고만 안 하고 있는 부부를 우리가 뭐죠? 사실혼관계라고 하고요. 사실혼관계는 관습법상 부부, 법률적 부부관계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뭐죠? 3번입니다. 미등기 건물에 관한 명인방법 이런 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인방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등기 점유를 제외한 공시방법이죠. 나머지 개념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점유라는 공시방법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시방법을 우리가 명인방법이라고 하고요. 명인방법이 인정되는 대상은 대표적으로 뭐죠? 지상물인데 지상물 중에서도 뭐냐면 수목과 뭐죠? 농작물이죠. 다시 말하면 건물의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등기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명인방법이 인정되지 않고요. 수목과 농작물과 같은 지상물에 대해서만 명인방법을 인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X가 되고 주의하셔야 되겠죠. 13번입니다.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을 보시면 법원이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직권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 X에. 항상 이 조심할 것이 뭐냐면 사실인 관습은 주장이 필요하다. 직권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말은 결국 뭐죠? 원칙인 거죠. 원칙. 그죠? 또 관습법은 주장이 필요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해 준다. 이거는 뭐죠? 원칙이라는 거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관습법의 경우에는 법원이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다면 뭐가 필요할 수 있어요? 주장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사실은 관습의 경우에도 법원이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다면 주장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인 거죠. 나머지 것은 일반적이죠. 1번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나 아직 사회의 법적 확신이나 인식에 관하여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되지 않은 사회생활 구조. 다시 말하면 법적 확신이 없는 오랜 관행이 사실인 관습이다. 맞는 질문이고. 2번 사실인 관습의 입증책은 뭐죠? 원칙적으로 그 사실인 관습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주장을 해야 고려해지고요. 3번 사실인 관습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4번 사실인 관습 언제 쓰이죠? 법률에게 행위 해석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답은 5번이죠. 14번입니다. 다음 중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에 부합하는 것은 기억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5죠. 이게 뭐죠?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니은번 공공복리를 최고 원리로 한다. 이거는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좌파 우파가 갈리게 되는데 공공복리를 최우선 원리로 이해하면 이걸 우리가 좌파라고 하고요. 공공복리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적 가치로 판단한다면 이걸 우리가 우파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걸 더 중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더라도 무엇을 추구하려고 하죠? 공공복리를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니은번은 맞는 질문이에요. 디귿번 구체적 타당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안정성을 추구한다. 이거는 뭐죠? X입니다.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 아니라 뭐죠? 구체적 다시 한번요.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데 법적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합니다. 리을번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그 누구도 해하지 아니한다. X입니다.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뭐라 하느냐면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이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권리의 행사라 하더라도 그것이 남용이 된다면 그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미음번 경제 질서는 개인적 경제활동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이거는 맞죠. 그럼 결국 우리 민법은 뭐냐면 미음과 니은을 합치면 우리 민법의 기본 이념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개인의 자유를 뭐하죠? 존중을 하되 뭘 최고의 이념을 삼고 있습니까? 공공복리를 뭐죠? 최고의 우선으로 삼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범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전기,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정을 말한다고 민법 98조와 관계 있는 해석범위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유권 해석이 행정부에서 하는 것은 뭐죠? 유권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은 뭐죠? 유권에서. 사법부가 하는 것도 유권 해석이죠. 보통 사법부가 하는 해석은 뭐로 나오게 되죠? 판례로 나오게 되고요. 행정부에서 하는 해석은 각종 명령이나 또는 규칙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국회에서 하는 해석은 결국 뭐죠? 법의 제정으로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민법 제98조는 누가 만든 거죠? 국회에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서 물건이란 유체물 및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다. 이렇게 뭐죠? 해석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뭐가 되죠? 국회에서 한 거니까 1번 위법 해석이 되겠죠. 16번 미성년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재산상의 행위에는 유가 증권의 거래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해석 방법은 그러면 개념을 좀 어떻게 해요? 넓게 하는 거니까 뭐가 되겠죠? 확장 해석이 되겠죠. 17번입니다. 다음에 민법 효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민법은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속인주의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한다. 이게 뭐죠? 속인주의고요. 2번 민법에서는 소급표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은 원칙적으로 과거로 소급시키고 있고요. 3번 동일한 민사에 관하여 한국 민법과 외국의 법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를 규율하는 것을 우리가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사법이란 법은 법률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법을 우리가 국제사법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민법은요.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 있든지 우리 민법을 적용해 오고요. 또 대한민국 영토 내라면 그 사람이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민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민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민법도 속인주의, 속죄주의를 다 채택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뭘 했냐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속인주의에 따르면 한국 사람이니까 어느 나라 민법이 적용돼야 돼요? 한국 민법이 적용돼야 되고요. 미국에서 혼인했으니까 속죄주의면 어느 나라 민법을 적용해야 돼요? 미국 민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법들 간에 뭐가요? 충돌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뭐라고 하냐면 국제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률 간에 충돌이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요? 국제사법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3번은 맞는 지문이고 참고로 재미로 말씀드리면 저걸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혼인의 방식은 미국식에 따라요. 그리고 혼인의 효력은 한국법에 따릅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에서 결혼하면 혼인의 방식은 미국법, 현지법. 혼인의 효력은 뭐죠? 한국법. 이렇게 따르고요. 떠오른 사람이 누구 있으세요? 서태지가 떠오르시죠? 서태지 씨하고 누구였죠? 그 여자가? 이지아인가요? 그죠? 이지아 씨가 그 뭐죠? 결혼했다고 그러고 막 이혼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두 사람은 혼인신고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부부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혼인했기 때문에 혼인의 방식은 미국 법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는 거죠. 걔네들은 혼인의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례가 두 사람은 부부입니다라고 땅땅땅 선언하는 순간 뭐 없이요? 혼인신고 없이 법적인 부부가 된다는 게 걔네 법이에요. 그래서 걔네는 혼인신고를 안 해도 결혼식을 올렸으면 뭐가 되죠? 부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태지는 혼인신고를 안 했지만 법적인 뭐죠? 부부인 겁니다. 왜냐하면 혼인의 방식은 현지법에 따르고요. 이런 것들을 뭐가요? 국제사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우리 민법은 외교특권자 즉 치해법권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X입니다. 치해법권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형사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헤드에 나왔지만 뭐 과세권이나 경찰권 요게 자기 나라 법이 적용되고 주재국의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민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축첩이 금지돼 있죠. 와이프를 여러 명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들은 와이프를 여러 명 갖죠.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주재 대사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한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서드로 만들려고 한다. 허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치여복권 지대라 하더라도 뭐가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치해법권이라는 것은 뭐 과세권이나 형사적 문제지 민사적 문제는 아닌 거죠. 답은 4번이죠. 5번 우리 민법은 속죄주의를 채택하여 우리 영토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도 적용함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속인주의와 속죄주의는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선택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더불어서 뭐죠? 속죄주의도 함께 채택하고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거였죠. 그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솔직히 뭐만 조심하시면 되냐면 1조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민법이 법원에서 뭐는 제외되죠? 법원의 판례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죠? 끝. 그 다음에 법원으로서 관습법의 개념 요거죠. 오랜 관행이 법적 확신까지 부여가 됐으면 관습법이고 관습법은 법이기 때문에 법으로서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한다는 점. 단순한 오랜 관행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서 적용은 안 되고요. 법률의 해석에 무엇으로만요? 기준으로만 쓰이고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고려해준다는 점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오더라도 어떻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2장 권리의 의무죠. 다음 중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 뭐죠?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들을 우리가 형성권이라고 하고요. 형성권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청구권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인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각종 매수 청구권은 청구권이라고 써 있지만 실제로 뭐죠? 형성권입니다. 모든 매수 청구권. 두 번째, 각종 소멸 청구권도 청구권이 아니라 뭐냐면 형성권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각종 증감 청구권입니다. 뭐 차임이든 지료든 증감 청구권도 다 형성권이 아니라 뭐죠? 청구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입니다.
왜냐하면 공유물 분할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형성권을 이해하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꼭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갱신 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상권에서 나오죠.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를 소멸하면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뭘 청구할 수 있냐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갱신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형성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 각종 매수 청구권 형성권이고요. 5번 각종 증감 청구권 형성권이고 2번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뭐죠? 형성권입니다. 해제권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죠? 형성권이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각종 갱신 청구권은 뭐가 아니죠? 형성권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권리의 행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항변권 행사는 일정한 청구권의 행사가 있을 경우 그 행사를 거절하는 형식으로 하게 된다. 항변권이 뭐죠? 권리 행사를 막는 거, 저지하는 것을 우리가 항변권이라고 하고요. 물론 뭐죠? 거절하는 형식으로 하겠죠. 2번 형성권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서만 가능하다. X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성권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가 형성권이 되고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인데 채권자 취소권이죠. 채권자 취소권도 형성권이긴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요? 재판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표시로서만 가능하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을 말하고요. 4번 지배권의 행사는 권리 객체를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5번 권리 행사라는 것은 결국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화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 다음에 3번 권리의 충돌과 경합 및 법규가 나오죠.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 보면 권리가 충돌하게 되면요. 이때는 권리의 우열을 따져봐야 됩니다.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원칙, 성립된 순서에 따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성립한 권리가 우선하고요. 늦게 성립한 권리는 열등합니다. 예외. 무슨 말이죠? 성립 순서와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를 기억하시는데 첫째, 소유권과 제한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성립 순서와 상관없이 제한 물권이 우선하고요. 두 번째, 채권과 물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뭘 우선하냐면 물권을 우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리가 경합된다라는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법규가 경합된다라는 말이 나오면 요거는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죠. 다시 말하면 법규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뭐가 우선하죠? 특별법이 우선하고 일반법은 열등하고 일반적 법규 경합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법과 민법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죠? 민법이 우선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상관습법이 우선하죠. 다시 말하면 상법, 상관습법, 민법, 민사에 관한 뭐죠? 관습법 이런 순서로서 특별법이 우선하게 된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왠지 상관습법은 성문복귀 민법보다 열등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 정도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옳지 않는 걸 찾습니다. 1번 전세 목적물이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된 경우에 소유자인 전세권자는 전세권자에게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며 양자는 청구 겸 경합의 관계가 있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를 뭐죠?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과실로 멸실됐다면 소유자 입장에선 뭐 받으면 그만이죠?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 원인이 뭐든 상관없죠. 1번은 맞는 질문이죠. 넘기셔서 2번 하나의 생활사실에 여러 개의 법규 요건을 충족하여 동일한 목적을 가진 여러 개의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의 경합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과 민법의 규정이 경합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가 적용되죠?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므로 전자만이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목적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X입니다. 자, 이런 의미죠. 두 가지 청구권이 있어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나가라. 계약상 청구권이 있고요. 또 내 집이니까 나가라. 소유권을 이유로 뭐죠? 반환 청구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하면 임대인은 계약상 청구권 행사하거나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5번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과 사용대차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러면 지상권은 물권이고요. 사용대차권은 채권입니다. 이거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면 성립 순서 상관없이 뭐가 우선하죠? 물권이 우선하기 때문에 권리 성립의 선후에 관계없이 지상권이 우선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4번 문제입니다. 민법 제2조의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을 찾는데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민법 제2조는 일반 조항으로 성격상 최후의 수단으로 원형되는 보충적인 원칙에 머물러야 한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민법 규정을 다 적용을 하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뭐가 쓰입니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쓰이게 됩니다. 2번 권리 행사가 신의 성실에 위반하는 때에는 신의 측 위반과 권리 남용이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고요. 3번 사정 변경에 관한 일반 규정은 없지만 차임 증감 청구권 등과 같은 개별적인 규정을 통하여 사정 변경 원칙 인정하는 것이 민법의 태도다. 물론 맞습니다. 4번 권리 행사가 남용이 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권리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권리 자체가 박탈된다. X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땅을 가지고 있고요. 을이 살고 있는데 을이 갑의 땅을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을 침범을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이 토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권리 남용이 돼가지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한 평 반 이 소유권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죠? 박탈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러한 권리 행사가 부정된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고요.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의무 이행이 신의 측에 위반한 때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된다. 맞는 질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월급을 동전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뭐죠?
동전으로 주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행이죠. 준 거죠. 그렇지만 뭐 100만 원 월급을 10원째 동전으로 준다는 것은 뭐에 반하는 거죠? 신은 측에 반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월급을 아직도 안 준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5번 사정 변경의 원칙이 반영되는 규정은 3번이죠. 차임 증감. 차임 증감 뭐죠? 경제 사정 등의 변동으로 차임이 현실적이지 않을 경우에 증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차임 증감 청구권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좀 쉬었다가요.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